오늘 영상은 실제로 벌어진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건의 사례와 그에 대한 처벌을 다룸으로써 이를 알아보고 비슷한 사건을 방지하고자 하는 교육적 맥락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적인 참고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6월 18일 오전 경찰서에 신고 하나가 접수됩니다. 신고 내용은 어느 모녀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는데요. 40대의 여성 윤모 씨와 그녀의 딸 김모 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신고자는 실종자들과 함께 살던 윤 씨의 시어머니, 바로 전날인 6월 17일부터 두 사람이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다음 달인 7월 1일 두 모녀는 세상을 뜬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처음에는 분명 실종으로 파악된 이 사건은 강력 사건으로 수사가 전환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초기에 알려진 바는 이렇습니다. 6월 17일 윤 씨의 딸 김양의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당시 김양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 중이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으나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자 어쩔 수 없던 듯하네요. 전화를 걸어온 것은 어머니 윤 씨였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지금 당장 조퇴하고 나오라는 것. 그렇게 김양은 학교를 조퇴하고 이날 실종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모녀가 실종된 17일 윤 씨의 행적에는 이상한 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윤 씨가 이날 강화에 위치한 어느 은행에 들어가 현금 1억 원을 인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당시 1억이란 큰 돈을 수표가 아닌 전액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것. 윤 씨에게는 당시 약 5억 원 정도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양의 목돈이었는데요. 이 돈은 윤 씨의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뒤 받은 보험금 등을 합친 돈이었다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 씨는 자신의 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당시 군에 복무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갑자기 딸도 데리고 나오고 말도 없이 큰 돈을 인출한 것은 조금 기묘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윤 씨가 돈을 인출하고 1시간 뒤였던 오후 2시쯤에 두 모녀의 휴대전화가 동시에 꺼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기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는 윤 씨 모녀가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이란 가설이 있었습니다. 이 가설에 힘을 실어줬던 이야기 중 하나는 윤 씨가 다니고 있던 종교 단체와 연관이 있던 이야기였는데요. 종교적 이유, 심리적 불안정 때문에 사라졌다는 것. 하지만 윤 씨에게는 딸 말고도 군 복무 중인 아들이 있었고 모든 사회적 관계를 끊어가며 이렇게 할 근거가 빈약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은행 직원의 묘한 증언이 추가되면서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닌 범죄에도 무게가 실렸습니다. 은행 직원은 윤 씨가 돈을 인출하러 왔을 당시에 20, 3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근처에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처음엔 이들이 윤 씨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나중에 윤 씨가 차량을 한 대 호출하고 차가 도착하자 차 안에 돈을 실어 넣을 때 이들이 도왔다는 것. 또한 윤 씨가 은행 앞으로 차를 부른 과정도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는 돈을 모두 인출하고서 은행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를 걸어 차를 호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이 번호를 조회한 결과 이 번호가 다름 아닌 윤 씨의 전화번호로 나왔다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핸드폰을 사용해 남을 부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의 핸드폰을 이용해 자기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는 것. 뭔가 앞뒤가 굉장히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윤 씨의 핸드폰이 타인에게 넘어가 있었고 이 사람은 자신의 핸드폰을 쓸 수 없는 모종의 이유가 있었으며 그렇기에 윤 씨의 핸드폰을 사용해 전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타인이 자신의 흔적을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처음에 제기되었던 가능성인 종교단체와 엮여 납치 실종 사건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혹시 윤 씨가 몸을 담고 있던 종교단체에서 윤 씨가 거액의 목돈을 가지고 있던 것을 눈치채고 딸을 인질로 삼아 돈을 인출하게 만든 다음 모녀를 어딘가에 강제로 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납치 및 실종 사건으로 가닥이 잡혔다가 얼마 후인 7월 두 모녀가 세상을 뜬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은행 직원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 당시 목격되었던 남성들의 몽타주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배포된 몽타주입니다. 몽타주가 만들어지고 배포된 뒤 경찰에서는 시신이 발견된 인근을 탐문 조사하여 증언을 수집했고 7월 11일 네 남자가 체포되며 사건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사건의 주범들은 당시 모두 20대 초중반의 나이였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주범 안 씨는 피해자 윤 씨 모녀와 가까운 곳에 살던 사이였고 그 거리가 겨우 약 500m도 채 안 되는 같은 동네였습니다. 게다가 안 씨의 부모와 피해자 윤 씨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을 빨리 접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동네 살던 가까운 사람이 벌인 소행이었던 것이죠. 이런 주범 안 씨가 어느 날 윤 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서 큰 돈을 은행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납치를 모의했던 것입니다. 안 씨를 비롯한 다른 3명의 공범들은 모두 같은 동네, 같은 학교 선후배 출신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윤 씨의 동선을 파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실종 당일 김양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던 윤 씨를 도중에 납치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윤 씨의 차키와 핸드폰을 빼앗은 다음 앞서 말한 대로 은행으로 향해 돈을 인출하게 했습니다. 이날 은행 직원이 봤던 남성들이 바로 범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를 협박해 딸 김양까지도 불러내게 하여 두 모녀를 동시에 납치하고서 핸드폰도 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 씨가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한 것, 그것도 수표가 아닌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과 갑자기 딸 김양을 학교에서 조퇴시키고 핸드폰이 모두 동시에 꺼진 것들까지 이 모두가 범인들의 통제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범행에 사용된 차는 모두 2대였던 것으로 조사됩니다. 한 대는 범인들의 차, 그리고 하나는 윤 씨의 차였는데요. 이들은 윤 씨의 차는 나중에 다른 곳에 세워두고 다른 한 대로 옮겨 탄 다음 범행을 벌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나머지 한 대도 폐차시키는 용의주도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에서 결정적으로 범인들을 추적할 수 있던 이유는 범인들이 윤 씨의 집에서 전화를 걸었던 흔적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범인들은 이날 윤 씨를 납치하고 그녀의 자택에 들러 114에 전화를 한 통 걸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인들이 114에 전화를 했던 이유는 딸 김양이 다니는 학교의 전화번호를 문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때 범인들 중 한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섣불리 학교에 직접 전화를 했다가는 학교 측에서 수상하게 여길 것이라 생각해서 윤 씨가 직접 딸에게 전화를 걸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꾼 듯합니다. 하지만 114에 자신들이 문의했던 내용과 목소리가 녹음되어 남아있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던 듯하네요. 그렇게 범인 4사람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들의 범죄가 매우 철저히 계획적이었던 것을 보고 분명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닐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이들의 주변과 혹시 모를 여죄까지 조사하다가 경찰에서는 또 다른 기묘한 사건 하나를 발견합니다. 2006년에도 납치 실종 사건이 하나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미해결로 남아 있었습니다. 납치된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던 하모 씨, 피해자 하 씨의 집에 지금 딸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으니 그녀의 몸값을 주면 풀어주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던 것. 그러나 이들의 협박이 먹히지 않고 요구가 실패로 돌아가자 범인들은 잠적했고 피해자 하 씨는 그대로 실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납치 사건을 벌였던 주범들 중 한 명이 이 실종된 하 씨와 이복남매 관계란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게다가 사건 진행 방향도 이번 사건과 흡사한 점이 많았기에 도저히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을 부인하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경찰이 이 사실을 토대로 범인들을 추궁하자 놀랍게도 4명의 범인들 중 주범 안 씨와 또 다른 범인이 하 씨의 납치 실종 사건도 자신들이 벌였다고 결국 자백합니다. 이들은 주범의 이복 여동생 하 씨를 2006년에 납치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박 전화를 걸며 범행을 벌였지만 생각했던 대로 사건이 진행되지가 않자 하 씨 역시도 범인들에 의해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범인들은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경기도의 어느 호수 근처를 지목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말한 곳에서 경찰은 유골 한 구를 찾을 수 있었고 실종된 하 씨의 유골임이 밝혀지며 미해결 사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여죄까지 밝혀지며 조사가 종료되고 범인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범인들 중 한 명인 하 씨에게 사형, 그리고 나머지 안 씨와 이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나중에 항소심에서 하 씨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시켰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무서운 점은 첫 사건을 조사하면서 뒤이어 또 다른 사건이 밝혀졌다는 점, 사실상 연쇄 범죄나 다름이 없었다는 점과 더불어 이들이 벌였던 두 건의 계획적인 강력 사건들이 모두 주변인을 대상으로 행해졌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자신의 부모와도 친하게 지냈다던 윤 씨를 분명히 오며 가며 봤던 구면이었을 텐데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과 더불어 아무 상관이 없는 피해자 윤 씨의 딸도 희생되었다는 점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잔혹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게다가 주범들 중 한 명은 자신의 이복 여동생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도 모자라서 강력 사건을 벌이고 유기까지 했으니 이들은 인간이기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비록 모든 범행이 밝혀지고 이들이 체포되어 법의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들에게 가해진 처벌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범죄가 향하는 그 무서운 끄트머리는 그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생각도 들게 하네요. 무기징역 시리즈 강화 모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